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어른 동화 준비해 봤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잠드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 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멈추지 못한 발걸음. 파옴이라는 농부가 있었어.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늘 가난하게 살았지. 파옴은 자주 이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눈을 감을 거야. 우리에게도 땅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파옴이 사는 마을 근처에는 한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어. 그 부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겨울 그 부인이 자기 땅을 팔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졌어. 파옴은 이웃 중 한 사람이 작은 땅 하나를 사기로 했고, 그 부인이 땅값의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는 1년 뒤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저기 좀 봐. 다른 사람들은 땅을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얻고 있잖아.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어. 우리도 땅을 작게라도 하나를 사야.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땅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어. 그들은 모아둔 100루블을 두고 망아지 한 마리와 벌통 절반을 팔고 아들 한 명을 일꾼으로 보내 선보를 받았지. 그리고 처남에게서도 돈을 빌려 겨우 땅값 절반을 마련했어. 파옴은 작은 땅 하나를 골랐고 그중 일부는 숲이었어. 그는 바로 귀족 부인을 찾아가 땅을 샀지. 이제 파옴은 자기 땅을 가진 농부가 되었어. 그는 씨앗을 빌려서 심었고 첫 해 수확은 아주 좋았어. 1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을 정도니까. 그는 진짜 땅의 주인이 되었어. 밭을 갈고 풀을 베고 나무도 베고 자기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지. 밭을 갈러 나가거나 곡식을 보러 가거나 푸른 풀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참 기뻤어.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꽃들은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해 보였거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땅이지만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어. 어느 날 파옴이 집에 앉아 있는데 한 농부가 마을을 지나가다 그의 땅에 잠시 들렀어. 파옴은 농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농부는 볼가강 너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농부는 볼가강 너머에 많은 땅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땅을 사고 있다는 거야. 농부가 말했어.
그곳 땅은 아주 기름져요. 호밀은 말만큼 자라고 낫으로 5번만 베도 한 다발이 돼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갔다가 지금은 말 6마리와 젖소 2마리를 거느리고 있다니까요. 파온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 왜 이렇게 좁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지? 거기로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더 생각했어. 이 땅과 집, 가축을 다 팔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야겠어. 파옴은 땅과 집, 가축을 모두 팔았고 꽤 많은 돈도 남겼어.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볼가강 너머로 이사를 갔어. 거기는 농부가 말한 그대로였어. 파옴은 전보다 10배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 넓은 밭과 풀밭을 샀고 원하는 만큼 가축도 기를 수 있었어. 처음에는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야. 밀을 더 많이 심고 싶었지만 가진 땅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 그렇게 3년 동안 땅을 빌려 썼지. 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수확이 아주 많았고 그는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 파옴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있었지만 해마다 남의 땅을 빌렸고 임대료를 준비하는 일은 점점 귀찮아졌어. 이 모든 땅이 내 것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땅 중개인이 지나가다 파옴에게 말을 걸었어. 그는 바시키르족의 땅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고 거기는 축구장 13개나 되는 크기의 땅을 단돈 1000루블에 샀다고 했어. 중개인이 말했어. 바시르크 족장들과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나는 비단 가운이랑 양탄자, 차 한 상자를 선물했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포도주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었어요. 파옴은 생각했어.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겠어. 꼭 한번 가봐야겠다. 파옴은 가족에게 농장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하인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어. 가는 길에 마을에 들러 차 한 상자, 포도주, 그리고 몇 가지 선물을 샀지. 그는 상인의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랐어. 그들은 3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가야 했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바시키르족이 천막을 치고 사는 곳에 도착했어. 파옴이 도착하자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천막 밖으로 나와 그를 반겼어. 그들은 파옴에게 차와 쿠미스를 주었고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어. 파옴은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어 주며 자신이 땅을 사러 왔다고 말했어. 그러자 바시키르족은 무척 기뻐하며 족장과 이야기한다고 말했어. 그들은 족장을 불러와 파옴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족장은 잠시 듣고 있다가 손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
그리고 파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 좋소. 당신이 원하는 땅을 마음껏 고르시오. 우리에겐 땅이 넉넉하게 있소.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계산하오. 하루에 1,000루블이요. 파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하루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정확한 크기는 없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소. 족장이 대답했어. 우리는 하루 단위로 땅을 판다오.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만큼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요. 그만큼 걷고 1,000루블만 내면 된다오. 파움은 깜짝 놀랐어. 그런데 하루 동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땅이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자 족장이 웃으며 말했어. 그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는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당신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과 돈은 모두 잃게 돼요. 파움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길은 어떻게 표시하죠? 족장은 말했어. 원하는 곳에 구멍을 파고 잔디로 덮으시오.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 원을 그리면 돼요. 얼마나 넓게 돌든 상관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오.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파움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쿠미스를 마시고 양고기도 먹었어. 그리고 차도 한 잔 더 마셨지. 밤이 깊어지자 바시키르족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파움도 그들이 마련해준 깃털 이불 위에 누웠어.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모여 출발하기로 했어. 하지만 파움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 머릿속엔 온통 땅 생각뿐이었거든. 나는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루에 35마일은 걸을 수 있을 거야. 해도 길고 그 정도면 엄청난 땅을 가질 수 있겠지. 좋은 땅을 골라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겠어. 황소 2마리를 사서 쟁기를 끌게 하고 일꾼도 2명쯤 더 고용해야겠지. 밭은 150에이커쯤 만들고 나머지는 가축을 풀어놓으면 되겠군.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뒤척였어. 그러다 텐트 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걸 보았어. 이제 그들을 깨워야겠어. 곧 출발해야 해. 파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웠어. 일어나. 이제 마차에 하네스를 걸어야 해. 파움은 하인에게 말하며 바시키르족을 깨우러 갔어. 이제 초원으로 나가서 땅을 재야 할 시간입니다. 바시키르족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족장도 모습을 보였어.
그리고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다시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파옴에게도 차를 권했지. 하지만 파옴은 기다릴 수 없었어. 출발할 거면 서두르시죠. 벌써 늦었습니다. 그제야 바시키르족은 빠르게 준비를 마쳤어. 어떤 사람은 말을 탔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탔어. 파옴도 자기 마차를 몰고 하인과 함께 날아갔어. 땅을 표시하려고 삽도 챙겼지. 그들이 초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침 노을로 천천히 붉게 물들고 있었어. 그들은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마차와 말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어. 그때 족장이 파옴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넓은 초원을 가리켰어. 보시오. 저기 보이는 땅이 전부 우리 땅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파옴의 눈이 반짝였어. 그곳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이었거든. 땅은 평평하고 검은색이었어. 낮은 곳에는 가슴 높이까지 풀들이 자라고 있었지. 족장은 쓰고 있던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으며 말했어. 여기가 출발점이요. 여기서 시작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그대가 돌아오는 동안 둘러싼 모든 땅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요. 파옴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올려놓았어. 외투를 벗고 소매 없는 속옷 차림을 하였지. 허리띠는 풀어 단단히 묶고 가슴 안주머니에 빵을 넣었어. 허리띠엔 물병을 달았고 장화는 벗겨지지 않도록 위쪽을 단단히 고정한 다음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 준비를 마쳤어. 파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했어. 사방이 다 좋아 보였기 때문이야. 어디든 괜찮지.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야겠다.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몸을 한껏 들여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원할 때 걷는 게 더 쉬울 거야. 해가 지평선 위로 살짝 떠오르자 파옴은 삽을 어깨에 메고 걷기 시작했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걸었어. 1000걸음쯤 갔을 때 그는 멈춰서 땅에 구더기를 파고 잔디를 쌓아 표시했어.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처음엔 몸이 좀 뻣뻣했지만 곧 풀렸고 그는 점점 더 빨리 걸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표시를 남겼어. 그는 뒤를 돌아보았어. 언덕이 햇빛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반짝이는 마차 바퀴도 눈에 띄었어. 그는 대략 3마일 정도 걸었다고 생각했어. 날씨는 점점 더워져 그는 속옷 윗도리를 벗어 어깨에 걸쳤어. 그리고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 첫 번째 구간은 끝났지만 하루에 4구간을 돌아야 해. 아직 방향을 바꾸기엔 일러. 그래도 장화는 벗어야겠다. 그는 잠시 앉아 장화를 벗고 허리띠에 꽂았어. 이제 걷기가 훨씬 편해졌지. 그는 계속 곧게 걸었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언덕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 언덕이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 이 정도면 충분히 멀리 왔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어. 온 몸이 땀으로 젖었고 목도 말라. 그는 멈춰서 큰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쌓아 표시를 남겼어. 그리고 허리띠에 메어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 숨을 돌린 뒤 그는 왼쪽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 풀은 무성했고 햇빛은 점점 뜨거워졌어. 파움은 점점 지쳐갔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 그래, 잠시 쉬어야겠다. 파움은 빵을 조금 먹고 물도 마셨어. 하지만 눕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잠들까봐 걱정했거든. 조금 쉬고 나니까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 다시 걷기 시작했어.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눈꺼풀도 무거워졌어. 그래도 파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조금만 더 참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파움은 계속 걸었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였어. 앞에 물이 고여있는 축축한 땅을 발견한 거야.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여기선 아마포라는 식물이 아주 잘 자랄 거야. 그는 습지를 지나 반대쪽에 도착했어. 거기서 다시 구덩이를 하나 파고 방향을 틀었지. 그리고 언덕 쪽을 바라봤어. 뜨거운 공기 때문에 먼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점처럼 작아 보였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아,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이번엔 좀 더 짧게 가야겠어. 파움은 중얼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 파움은 세 번째 길을 따라 서둘러 걸었지만 해는 벌써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었어. 그는 아직 세 번째 길의 절반도 걷지 못했고 출발했던 언덕까지는 아주 멀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돌아가자. 파움은 얼른 구덩이를 하나 더 파고 곧장 언덕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걸을 때마다 온 몸이 아팠어. 뜨거운 햇볕에 지쳐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다리는 자꾸 휘청거렸어. 쉬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언덕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지. 이럴 수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혹시 늦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바라보며 걱정했어. 아직도 도착 지점은 멀리 남았고 해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어. 파움은 계속 걸었어. 힘은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러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어. 신발도 불병도 모자도 모두 던져버렸어. 이제 남은 것은 지팡이처럼 들고 있던 삽 하나뿐이었지. 어쩌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지금 해가 지면 그동안 애쓴 게 모두 물거품이 될 거야. 파움은 점점 숨이 가빠졌어.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지금 멈추면 모두가 날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그는 이를 꽉 물고 언덕을 향해 힘껏 달렸어. 파움은 온 몸에 땀을 흘리며 계속 달렸지. 목은 바짝 말랐고 숨은 거칠게 들이쉬고 내쉬었어.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고 다리는 자꾸 휘청거렸어. 이러다 정말 쓰러질지도 몰라. 파움은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어. 그때 멀리서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어서 오세요. 조금만 더요. 그들의 외침은 파움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어. 파움은 마지막 힘을 모아 앞으로 달렸어. 해는 이제 막 지평선에 닿으려 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 지금이야말로 끝이야. 파움은 외쳤어. 언덕이 점점 가까워졌고 언덕 위에는 팔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땅 위에는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놓인 돈이 보였고 족장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많은 땅을 얻었지만 정말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파움은 두려웠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 그는 스스로 다그치며 마지막 힘을 향해 달렸어. 해는 땅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고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 바로 그때 사방이 어두워졌어. 파움은 깜짝 놀라 하늘을 바라봤어. 해는 완전히 저물었지.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달렸는데 모든 게 헛수고야. 그는 멈추려 했지만 언덕 위에서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어. 그제야 파움은 깨달았어.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보일 수 있다는 걸. 파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달렸어.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 여우털 모자와 돈이 놓여 있었고 족장은 웃고 있었어. 그 순간 파움은 두 손으로 모자를 꼭 쥔 채 앞으로 꼬꾸라지듯 쓰러졌어. 정말 훌륭한 사내로군. 그는 정말 많은 땅을 얻었구나. 족장이 말했어. 하지만 파움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인이 달려와 보니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고 하인은 삽을 들어 파움을 위한 무덤을 팠어. 그의 몸이 놓을 수 있을 만큼만 팠고 그것은 단 6걸음 길이었지. 결국 파움이 필요했던 땅은 6걸음 뿐이었던 거야. 사자와 생쥐. 어느 날 아주 크고 위대한 사자가 햇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발 위를 지나가다 그만 사자를 깨워버렸지. 사자는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생쥐를 잡아먹으려 했어. 그러자 생쥐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외쳤어. 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사자님,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제가 사자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사자는 이 작은 생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웃었지만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생쥐를 놓아주었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사자가 숲을 걷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 튼튼한 밧줄에 꽁꽁 묶인 사자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었지. 결국 사자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그때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생쥐가 달려왔어. 사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밧줄을 잘라드릴 수 있어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로 밧줄을 열심히 갈가 끊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은 풀어졌고 사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때 생쥐가 말했어. 예전에 사자님은 제가 너무 작아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사자님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이 작은 생쥐예요. 물론 사자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지만요. 안드로클레스와 사자. 옛날 옛적 로마에 안드로클레스라는 가난한 노예가 있었어. 그의 주인은 아주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지. 결국 안드로클레스는 견디다 못해 그곳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어.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서 오랫동안 몸을 숨겼어.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고 점점 힘이 빠졌어. 마침내 안드로클레스는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지. 그때 눈앞에 동굴 하나가 보여서 기어 들어간 뒤 바로 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깼어. 그 소리는 바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자의 포효였어. 안드로클레스는 온 몸이 얼어붙었지.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자는 화난 게 아니었어.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모습이었지. 안드로클레스는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내서 사자의 발을 살펴봤어. 그러자 사자가 조용히 다가와 안드로클레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 꼭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안드로클레스는 조심스럽게 사자의 발을 들어 올렸어. 그 발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지. 그가 손가락으로 가시를 꽉 잡고 힘껏 당기자 가시가 쑥 빠져나왔어. 사자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 마치 강아지처럼 안드로클레스의 손과 발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지. 그날부터 안드로클레스는 더 이상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밤이 되면 둘은 나란히 누워 함께 잠들었어. 사자는 매일 먹이를 물어다 주었고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 안드로클레스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동굴 안에서 안드로클레스를 발견했지. 그들은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아보고 곧장 로마로 데려갔어. 그때 로마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굶주린 사자와 싸워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벌이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 한 마리를 굶긴 채 가둬두었어. 시간이 흘러 결투 날이 되자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모두가 그 무서운 싸움을 보기 위해 온 거였어.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안드로클레스가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어.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디선가 사자의 포효가 들려오고 있었어. 관중석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지. 그때였어. 굶주린 사자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단 한 번의 점프로 안드로클레스 앞까지 다가왔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안드로클레스는 놀람이나 두려움 대신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 내 친구야. 사자는 바로 동굴에서 안드로클레스와 함께 지냈던 그 사자였던 거야. 사람들은 사자가 노예를 물어 뜯을 줄 알고 숨을 죽였지만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 안드로클레스가 두 팔을 벌려 사자를 안았고 사자는 조용히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안드로클레스의 손을 핥았어. 사자는 그를 꾹 안듯이 얼굴을 비볐지. 관중들은 너무 놀라 말도 잇지 못했어. 곧 사람들은 소리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드로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감싼 채 경기장 한가운데서 말했어. 나는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도 친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하지만 이 사자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 누구도 그를 벌줄 수는 없었지. 사람들은 외쳤어. 그를 살려라. 자유를 줘라. 사자도 풀어줘라. 둘 다 자유롭게 해줘. 그렇게 안드로클레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사자도 함께 풀려나 그들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 제키 로빈슨 길을 열다. 제키 로빈슨은 그 무엇보다도 야구를 좋아했어. 그리고 그는 정말 뛰어난 선수였지. 번개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공도 멀리 날릴 수 있었어.
제키 로빈스는 다른 젊은 선수들처럼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꿈을 꿨지.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 그때는 1945년이었고 제키는 흑인이었어. 그 시절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았거든. 흑인은 메이저리그 대회에서 뛸 수 없었고 대신 니그로 리그라는 곳에서 경기를 해야 했어. 그래서 제키 로빈스는 캔자스시티 모나크스라는 니그로 리그 팀에서 뛰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메이저리그 팀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가 제키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브랜치 리키였어. 당신이 훌륭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뛰어줄 수 있나요? 리키가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 하자 제키는 믿을 수가 없었어. 정말 자신이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지. 리키가 말을 이었어. 이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다저스에서 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거고 경기장에 있는 팬들도 끔찍한 욕을 퍼부을 거예요. 심지어 몇몇 심판들은 당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제키가 말했어. 견딜 수 있어요. 리키가 단호하게 말했어.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당신은 묵묵히 참아야 해요. 소리치면 안 되고 화를 내서 싸우면 더더욱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면 그걸 핑계 삼아 당신을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정을 꾹 참고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선수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제키는 깊이 생각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리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리키는 그를 몬트리올 로열스라는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으로 보냈고 리키가 말했던 경고는 전부 현실이 되었어. 아니, 그보다 더했지. 어떤 선수들은 제키를 향해 심한 말을 했고 어떤 선수들은 같은 경기장에서는 걷는 것조차 싫어했어. 신문에서는 제키가 백인 팀에서 뛸 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어떤 구장에서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고 어떤 도시는 경찰에게 신고해서 체포하겠다고까지 했어. 이 모든 일은 제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어. 가끔은 주먹을 꽉 쥐고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키는 리키와의 약속을 떠올렸어.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지. 드디어 몬트리올 로열스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 왔어. 모든 사람의 눈이 제키를 향해 있었지. 제키는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 긴장 때문에 다리가 떨렸지만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어. 쾅!
방망이에 맞은 공이 하늘로 날아갔어. 멀리, 더 멀리 날아가서 결국 담장을 넘겼지. 제키는 베이스를 돌기 시작했어.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지. 그건 진짜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줄 선수라는 걸 말이야. 그 다음에 제키는 마침내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뛰게 되었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거야. 하지만 그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 관중들은 제키를 조롱했고 무섭게 위협했어. 투수들은 그를 맞히려는 듯 공을 세게 던졌고 어떤 선수들은 그를 밀치거나 1루에서 수비할 때 그의 발을 일부러 밟기도 했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키는 흔들리지 않았어. 감정을 꾹 참고 조용히 경기에 집중했어. 그리고 언제나 멋진 실력을 보여줬지. 어느 날 제키의 팀 동료인 피위 리스가 경기 중 그에게 다가갔어. 그는 뛰어와 제키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한 사진 기자가 그걸 찍었어. 그 사진은 신문에 실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 피부색이 아니라 실력으로 팀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진이었지. 제키가 경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 여전히 제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야구장에서 멋진 실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어. 다저스에서 첫 시즌을 마친 뒤 제키는 올해 신인상을 받았고 그는 온 세상에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정말 중요한 건 방망이와 공을 다루는 실력, 감정을 조절하는 힘, 그리고 용기였던 거야. 북두칠성의 전설.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어. 하늘은 뜨겁고 바람은 말라 있었지. 꽃은 시들고 풀은 누렇게 말랐으며 나무들조차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개울도 강도 다 말라붙고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지. 사람도 동물도 모두 목이 말라 힘들어했어. 그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 어머니께 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아지실 거야. 소녀는 그렇게 마음먹고 작은 양철컵을 들고 물을 찾아 나섰어. 한참을 걷던 소녀는 멀리 산비탈 위에서 조그마한 샘을 발견했어. 하지만 샘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고 다행히도 바위 틈 아래에서 물방울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 소녀는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조심스럽게 받아 컵을 채우기 시작했지. 긴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컵이 가득 찼어. 소녀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어. 그러다 길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 강아지는 지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헐떡이며
혀를 내밀고 있었어. 아, 불쌍한 강아지야. 정말 목이 마르겠구나. 그냥 지나칠 수 없겠어. 소녀는 손바닥에 물을 따라 강아지에게 내밀었어. 강아지는 물을 재빨리 핥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아 짖기 시작했어. 마치 고마워, 고마워 하는 것 같았지. 소녀는 강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다시 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에 들린 양철컵은 어느새 반짝이는 은빛잔으로 바뀌어 있었지. 게다가 비어 있었던 잔에는 어느새 맑은 물이 다시 가득 담겨 있었어.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길을 걸었어.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 그녀는 문을 열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 방 안에는 어머니를 돌보던 하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간호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고 말도 못할 정도로 목이 말랐어. 어머니가 말했어. 그분께 물을 좀 드려라. 온종일 힘들게 일하셨으니 나보다 더 필요할 거야. 소녀는 컵을 하녀의 입술에 대었어. 하녀는 몇 모금 마시고 힘을 되찾아 어머니를 편하게 눕혀드렸지. 그 사이 소녀의 컵이 이번에는 금빛으로 변했고 여전히 물이 가득했어. 하지만 소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소녀는 컵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 얼굴에 기운을 되찾았어. 컵에는 아직도 조금의 물이 남아 있었어. 소녀가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하녀가 문을 열자 아주 피곤해 보이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 먼 길을 걸어온 듯 온 몸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 너무 목이 말라요. 물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 그럼요. 저는 괜찮으니 당신이 모두 마셔도 좋아요. 낯선 사람은 거듭 감사를 하며 컵을 받았어. 그 순간 컵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컵으로 변했고 그가 컵을 기울이자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어.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지. 물은 계속 흘러 넘쳐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실컷 마실 수 있을 만큼 넉넉했어. 사람들이 샘물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놀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 낯선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는 멀리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밤하늘 속에서 반짝이는 국자 모양 별자리가 나타났어. 지금도 그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으며 친절하고 자비로웠던 작은 소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어. 사람들은 그 별을 북두칠성이라고 불렀단다. 멈추지 못한 발걸음.
파옴이라는 농부가 있었어. 그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자기 땅이 없어서 늘 가난하게 살았지. 파옴은 자주 이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부터 땅을 일구며 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눈을 감을 거야. 우리에게도 땅이 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파움이 사는 마을 근처에는 한 귀족 부인이 살고 있었어. 그 부인은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겨울 그 부인이 자기 땅을 팔기로 했다는 소문이 퍼졌어. 파옴은 이웃 중 한 사람이 작은 땅 하나를 사기로 했고 그 부인이 땅값의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는 1년 뒤에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저기 좀 봐. 다른 사람들은 땅을 사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얻고 있잖아.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 사람들이 땅을 사고 있어. 우리도 땅을 작게라도 하나를 사야. 그래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 땅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땅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어. 그들은 모아둔 100루블을 두고 망아지 한 마리와 벌통 절반을 팔고 아들 한 명을 일꾼으로 보내 선보를 받았지. 그리고 처남에게서도 돈을 빌려 겨우 땅값 절반을 마련했어. 파움은 작은 땅 하나를 골랐고 그중 일부는 숲이었어. 그는 바로 귀족 부인을 찾아가 땅을 샀지. 이제 파움은 자기 땅을 가진 농부가 되었어. 그는 씨앗을 빌려서 심었고 첫 해 수확은 아주 좋았어. 1년 안에 모든 빚을 갚았을 정도니까. 그는 진짜 땅의 주인이 되었어. 밭을 갈고 풀을 베고 나무도 베고 자기 목초지에서 가축을 기르게 되었지. 밭을 갈러 나가거나 곡식을 보러 가거나 푸른 풀밭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참 기뻤어.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꽃들은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해 보였거든.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땅이지만 이제는 아주 특별하게 느껴졌어. 어느 날 파움이 집에 앉아 있는데 한 농부가 마을을 지나가다 그의 땅에 잠시 들렀어. 파움은 농부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고 농부는 볼가강 너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 농부는 볼가강 너머에 많은 땅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땅을 사고 있다는 거야. 농부가 말했어. 그곳 땅은 아주 기름져요. 호밀은 말만큼 자라고 낫으로 5번만 베도 한 다발이 돼요.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갔다가 지금은 말 6마리와 젖소 2마리를 거느리고 있다니까요. 파움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 왜 이렇게 좁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지? 거기로 가면 훨씬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는 더 생각했어. 이 땅과 집, 가축을 다 팔고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야겠어. 파옴은 땅과 집, 가축을 모두 팔았고 꽤 많은 돈도 남겼어. 그리고 가족과 함께 볼가강 너머로 이사를 갔어. 거기는 농부가 말한 그대로였어. 파옴은 전보다 10배는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었지. 넓은 밭과 풀밭을 샀고 원하는 만큼 가축도 기를 수 있었어. 처음에는 집을 짓고 자리를 잡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자신이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거야. 밀을 더 많이 심고 싶었지만 가진 땅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어. 그렇게 3년 동안 땅을 빌려 썼지. 운 좋게도 날씨가 좋아서 수확이 아주 많았고 그는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었어. 파옴은 이 정도에 만족할 수 있었지만 해마다 남의 땅을 빌렸고 임대료를 준비하는 일은 점점 귀찮아졌어. 이 모든 땅이 내 것이기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한 땅 중개인이 지나가다 파옴에게 말을 걸었어. 그는 바시키르족의 땅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고 거기는 축구장 13개나 되는 크기의 땅을 단돈 1000루블에 샀다고 했어. 중개인이 말했어. 바시르크 족장들과 친해지기만 하면 돼요. 나는 비단 가운이랑 양탄자, 차 한 상자를 선물했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포도주도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싼 값에 땅을 살 수 있었어요. 파옴은 생각했어. 저곳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겠어. 꼭 한번 가봐야겠다. 파옴은 가족에게 농장을 잘 돌보라고 말하고 하인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났어. 가는 길에 마을에 들러 차 한 상자, 포도주, 그리고 몇 가지 선물을 샀지. 그는 상인의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따랐어. 그들은 300마일이 넘는 먼 길을 가야 했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마침내 바시키르족이 천막을 치고 사는 곳에 도착했어. 파옴이 도착하자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천막 밖으로 나와 그를 반겼어. 그들은 파옴에게 차와 쿠미스를 주었고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했어. 파옴은 준비해온 선물을 나누어 주며 자신이 땅을 사러 왔다고 말했어. 그러자 바시키르족은 무척 기뻐하며 족장과 이야기한다고 말했어. 그들은 족장을 불러와 파옴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족장은 잠시 듣고 있다가 손짓으로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어. 그리고 파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 좋소. 당신이 원하는 땅을 마음껏 고르시오. 우리에겐 땅이 넉넉하게 있소.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언제나 똑같이 계산하오. 하루에 1000루블이요. 파옴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 하루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땅의 정확한 크기는 없는 건가요?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소.
족장이 대답했어. 우리는 하루 단위로 땅을 판다오. 하루 동안 당신이 걸어서 돌아온 만큼 당신의 땅이 되는 것이요. 그만큼 걷고 1,000루블만 내면 된다오. 파옴은 깜짝 놀랐어. 그런데 하루 동안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땅이면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자 족장이 웃으며 말했어. 그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는 덧붙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당신이 출발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과 돈은 모두 잃게 돼요. 파옴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 그렇다면 내가 지나온 길은 어떻게 표시하죠? 족장은 말했어. 원하는 곳에 구멍을 파고 잔디로 덮으시오. 출발한 곳으로 돌아와 원을 그리면 돼요. 얼마나 넓게 돌든 상관없지만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와야 하오.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오. 파옴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어. 좋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쿠미스를 마시고 양고기도 먹었어. 그리고 차도 한 잔 더 마셨지. 밤이 깊어지자 바시키르족은 각자 잠자리에 들었고 파옴도 그들이 마련해준 깃털 이불 위에 누웠어. 그들은 해가 뜨기 전에 다시 모여 출발하기로 했어. 하지만 파옴은 쉽게 잠들지 못했어. 머릿속엔 온통 땅 생각뿐이었거든. 나는 얼마나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루에 35마일은 걸을 수 있을 거야. 해도 길고 그 정도면 엄청난 땅을 가질 수 있겠지. 좋은 땅을 골라서 농사를 짓고 나머지는 빌려주거나 팔 수 있겠어. 황소 2마리를 사서 쟁기를 끌게 하고 일꾼도 2명쯤 더 고용해야겠지. 밭은 150에이커쯤 만들고 나머지는 가축을 풀어놓으면 되겠군. 그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들뜬 마음으로 뒤척였어. 그러다 텐트 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드는 걸 보았어. 이제 그들을 깨워야겠어. 곧 출발해야 해. 파옴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차에서 자고 있던 하인을 깨웠어. 일어나. 이제 마차에 하네스를 걸어야 해. 파옴은 하인에게 말하며 바시키르족을 깨우러 갔어. 이제 초원으로 나가서 땅을 재야 할 시간입니다. 바시키르족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족장도 모습을 보였어. 그리고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다시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파옴에게도 차를 권했지. 하지만 파옴은 기다릴 수 없었어. 출발할 거면 서두르시죠. 벌써 늦었습니다. 그제야 바시키르족은 빠르게 준비를 마쳤어. 어떤 사람은 말을 탔고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탔어. 파옴도 자기 마차를 몰고 하인과 함께 날아갔어. 땅을 표시하려고 삽도 챙겼지. 그들이 초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아침 노을로 천천히 붉게 물들고 있었어. 그들은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 마차와 말을 멈추고 한자리에 모였어. 그때 족장이 파움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넓은 초원을 가리켰어. 보시오, 저기 보이는 땅이 전부 우리 땅이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시오. 파움의 눈이 반짝였어. 그곳은 한 번도 농사를 짓지 않은 땅이었거든. 땅은 평평하고 검은색이었어. 낮은 곳에는 가슴 높이까지 풀들이 자라고 있었지. 족장은 쓰고 있던 여우털 모자를 벗어 땅에 놓으며 말했어. 여기가 출발점이요. 여기서 시작하여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그대가 돌아오는 동안 둘러싼 모든 땅이 그대의 것이 될 것이요. 파움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올려놓았어. 외투를 벗고 소매 없는 속옷 차림을 하였지. 허리띠는 풀어 단단히 묶고 가슴 안주머니에 빵을 넣었어. 허리띠엔 물병을 달았고 장화는 벗겨지지 않도록 위쪽을 단단히 고정한 다음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 준비를 마쳤어. 파움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잠시 생각했어. 사방이 다 좋아 보였기 때문이야. 어디든 괜찮지.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야겠다. 그는 동쪽을 바라보며 몸을 한껏 들여 해가 뜨기만을 기다렸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시원할 때 걷는 게 더 쉬울 거야. 해가 지평선 위로 살짝 떠오르자 파움은 삽을 어깨에 메고 걷기 시작했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걸었어. 1000걸음쯤 갔을 때 그는 멈춰서 땅에 구더기를 파고 잔디를 쌓아 표시했어.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 처음엔 몸이 좀 뻣뻣했지만 곧 풀렸고 그는 점점 더 빨리 걸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표시를 남겼어. 그는 뒤를 돌아보았어. 언덕이 햇빛이 선명하게 보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반짝이는 마차 바퀴도 눈에 띄었어. 그는 대략 3마일 정도 걸었다고 생각했어. 날씨는 점점 더워져 그는 속옷 윗도리를 벗어 어깨에 걸쳤어. 그리고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 첫 번째 구간에 끝났지만 하루에 4구간을 돌아야 해. 아직 방향을 바꾸기엔 일러. 그래도 장화는 벗어야겠다. 그는 잠시 앉아 장화를 벗고 허리띠에 꽂았어. 이제 걷기가 훨씬 편해졌지. 그는 계속 곧게 걸었고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 언덕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 언덕이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 이 정도면 충분히 멀리 왔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겠어. 온 몸이 땀으로 젖었고 목도 말라. 그는 멈춰서 큰 구덩이를 파고 잔디를 쌓아 표시를 남겼어. 그리고 허리띠에 메어둔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어. 숨을 돌린 뒤 그는 왼쪽 방향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어.
풀은 무성했고 햇빛은 점점 뜨거워졌어. 파움은 점점 지쳐갔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 그래, 잠시 쉬어야겠다. 파움은 빵을 조금 먹고 물도 마셨어. 하지만 눕지는 않았어. 혹시라도 잠들까봐 걱정했거든. 조금 쉬고 나니까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 다시 걷기 시작했어. 햇볕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눈꺼풀도 무거워졌어. 그래도 파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지. 조금만 더 참으면 평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 파움은 계속 걸었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였어. 앞에 물이 고여있는 축축한 땅을 발견한 거야. 이런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여기선 아마포라는 식물이 아주 잘 자랄 거야. 그는 습지를 지나 반대쪽에 도착했어. 거기서 다시 구덩이를 하나 파고 방향을 틀었지. 그리고 언덕 쪽을 바라봤어. 뜨거운 공기 때문에 먼 풍경이 아지랑이처럼 흔들리고 있었어.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점처럼 작아 보였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 아,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이번엔 좀 더 짧게 가야겠어. 파움은 중얼거리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 파움은 세 번째 길을 따라 서둘러 걸었지만 해는 벌써 지평선 가까이 내려와 있었어. 그는 아직 세 번째 길의 절반도 걷지 못했고 출발했던 언덕까지는 아주 멀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땅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돌아가자. 파움은 얼른 구덩이를 하나 더 파고 곧장 언덕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걸을 때마다 온 몸이 아팠어. 뜨거운 햇볕에 지쳐 맨발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다리는 자꾸 휘청거렸어. 쉬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언덕에 도착해야 했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었지. 이럴 수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혹시 늦는다면 어떻게 하지? 그는 언덕과 해를 번갈아 바라보며 걱정했어. 아직도 도착 지점은 멀리 남았고 해는 점점 더 낮아지고 있었어. 파움은 계속 걸었어. 힘은 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 그러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어. 신발도 불병도 모자도 모두 던져버렸어. 이제 남은 것은 지팡이처럼 들고 있던 삽 하나뿐이었지. 어쩌지?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지금 해가 지면 그동안 애쓴 게 모두 물거품이 될 거야. 파움은 점점 숨이 가빠졌어.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어. 이렇게까지 멀리 왔는데 지금 멈추면 모두가 날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그는 이를 꽉 물고 언덕을 향해 힘껏 달렸어. 파움은 온 몸에 땀을 흘리며 계속 달렸지. 목은 바짝 말랐고 숨은 거칠게 들이쉬고 내쉬었어.
심장은 북처럼 쿵쾅거렸고 다리는 자꾸 휘청거렸어. 이러다 정말 쓰러질지도 몰라. 파움은 무서웠지만 멈추지 않았어. 그때 멀리서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어서 오세요. 조금만 더요. 그들의 외침은 파움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지폈어. 파움은 마지막 힘을 모아 앞으로 달렸어. 해는 이제 막 지평선에 닿으려 했고 하늘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 지금이야말로 끝이야. 파움은 외쳤어. 언덕이 점점 가까워졌고 언덕 위에는 팔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 땅 위에는 여우털 모자와 그 위에 놓인 돈이 보였고 족장은 그 옆에 앉아 있었어. 이렇게 많은 땅을 얻었지만 정말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혹시 이대로 죽는 건 아닐까? 파움은 두려웠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잊지 마. 그는 스스로 다그치며 마지막 힘을 향해 달렸어. 해는 땅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이었고 그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 바로 그때 사방이 어두워졌어. 파움은 깜짝 놀라 하늘을 바라봤어. 해는 완전히 저물었지.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달렸는데 모든 게 헛수고야. 그는 멈추려 했지만 언덕 위에서 바시키르족 사람들이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어. 그제야 파움은 깨달았어. 언덕 위에는 아직 해가 보일 수 있다는 걸. 파움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언덕을 향해 달렸어.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떨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 마침내 언덕 꼭대기에 도착했어. 여우털 모자와 돈이 놓여 있었고 족장은 웃고 있었어. 그 순간 파움은 두 손으로 모자를 꼭 쥔 채 앞으로 꼬꾸라지듯 쓰러졌어. 정말 훌륭한 사내로군. 그는 정말 많은 땅을 얻었구나. 족장이 말했어. 하지만 파움은 일어나지 않았어. 하인이 달려와 보니 그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 사람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고개를 저었고 하인은 삽을 들어 파움을 위한 무덤을 팠어. 그의 몸이 놓을 수 있을 만큼만 팠고 그것은 단 6걸음 길이었지. 결국 파움이 필요했던 땅은 6걸음 뿐이었던 거야. 사자와 생쥐. 어느 날 아주 크고 위대한 사자가 햇살 아래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사자의 발 위를 지나가다 그만 사자를 깨워버렸지. 사자는 깜짝 놀라 눈을 뜨더니 화가 나서 당장이라도 생쥐를 잡아먹으려 했어. 그러자 생쥐가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외쳤어. 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사자님, 언젠가 꼭 보답할게요. 제가 사자님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사자는 이 작은 생쥐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고 웃었지만 마음이 너그러웠기 때문에 생쥐를 놓아주었어.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 사자가 숲을 걷다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 튼튼한 밧줄에 꽁꽁 묶인 사자는 아무리 버둥거려도 빠져나올 수 없었지. 결국 사자는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울부짖었어. 그때 멀리서 그 소리를 들은 생쥐가 달려왔어. 사자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밧줄을 잘라드릴 수 있어요. 생쥐는 날카로운 이로 밧줄을 열심히 갈가 끊기 시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물은 풀어졌고 사자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 그때 생쥐가 말했어. 예전에 사자님은 제가 너무 작아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사자님의 목숨을 구한 건 바로 이 작은 생쥐예요. 물론 사자님의 자비가 먼저 있었지만요. 안드로클레스와 사자. 옛날 옛적 로마에 안드로클레스라는 가난한 노예가 있었어. 그의 주인은 아주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이었지. 결국 안드로클레스는 견디다 못해 그곳에서 도망치기로 마음먹었어. 그는 깊은 숲속으로 도망쳐서 오랫동안 몸을 숨겼어. 하지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고 점점 힘이 빠졌어. 마침내 안드로클레스는 이러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 하고 생각했지. 그때 눈앞에 동굴 하나가 보여서 기어 들어간 뒤 바로 잠에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에 깜짝 놀라 깼어. 그 소리는 바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자의 포효였어. 안드로클레스는 온 몸이 얼어붙었지. 사자가 자신을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사자는 화난 게 아니었어.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아파하는 모습이었지. 안드로클레스는 두려움을 참고 용기를 내서 사자의 발을 살펴봤어. 그러자 사자가 조용히 다가와 안드로클레스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어. 꼭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 안드로클레스는 조심스럽게 사자의 발을 들어 올렸어. 그 발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지. 그가 손가락으로 가시를 꽉 잡고 힘껏 당기자 가시가 쑥 빠져나왔어. 사자는 너무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 마치 강아지처럼 안드로클레스의 손과 발을 핥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지. 그날부터 안드로클레스는 더 이상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어. 밤이 되면 둘은 나란히 누워 함께 잠들었어. 사자는 매일 먹이를 물어다 주었고 둘은 점점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 안드로클레스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어.
숲을 지나가던 병사들이 동굴 안에서 안드로클레스를 발견했지. 그들은 그가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아보고 곧장 로마로 데려갔어. 그때 로마법에는 도망친 노예는 굶주린 사자와 싸워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벌이 있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사자 한 마리를 굶긴 채 가둬두었어. 시간이 흘러 결투 날이 되자 커다란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모두가 그 무서운 싸움을 보기 위해 온 거였어. 드디어 문이 열리고 안드로클레스가 경기장으로 끌려 나왔어. 그는 겁에 질려 있었고 어디선가 사자의 포효가 들려오고 있었어. 관중석을 올려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지 않았지. 그때였어. 굶주린 사자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고 단 한 번의 점프로 안드로클레스 앞까지 다가왔어.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안드로클레스는 놀람이나 두려움 대신 기쁨에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 내 친구야. 사자는 바로 동굴에서 안드로클레스와 함께 지냈던 그 사자였던 거야. 사람들은 사자가 노예를 물어 뜯을 줄 알고 숨을 죽였지만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 안드로클레스가 두 팔을 벌려 사자를 안았고 사자는 조용히 그의 발 앞에 엎드렸어.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담아 안드로클레스의 손을 핥았어. 사자는 그를 꾹 안듯이 얼굴을 비볐지. 관중들은 너무 놀라 말도 잇지 못했어. 곧 사람들은 소리쳤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안드로클레스는 사자의 목을 감싼 채 경기장 한가운데서 말했어. 나는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도 친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요. 하지만 이 사자만은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처럼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 그 누구도 그를 벌줄 수는 없었지. 사람들은 외쳤어. 그를 살려라. 자유를 줘라. 사자도 풀어줘라. 둘 다 자유롭게 해줘. 그렇게 안드로클레스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사자도 함께 풀려나 그들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았어. 제키 로빈슨 길을 열다. 제키 로빈슨은 그 무엇보다도 야구를 좋아했어. 그리고 그는 정말 뛰어난 선수였지. 번개처럼 빠르게 달릴 수 있었고 공도 멀리 날릴 수 있었어. 제키 로빈슨은 다른 젊은 선수들처럼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꿈을 꿨지.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어. 그때는 1945년이었고 제키는 흑인이었어. 그 시절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국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할 수 없는 일이 많았거든. 흑인은 메이저리그 대회에서 뛸 수 없었고 대신 니그로 리그라는 곳에서 경기를 해야 했어. 그래서 제키 로빈슨은 캔자스시티 모나크스라는
니그로 리그팀에서 뛰고 있었지. 그러던 어느 날 메이저리그팀 브루클린 다저스의 구단주가 제키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했어. 그 사람의 이름은 브랜치 리키였어. 당신이 훌륭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팀에서 뛰어줄 수 있나요? 리키가 자신의 팀에 들어오라 하자 제키는 믿을 수가 없었어. 정말 자신이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을까 생각했지. 리키가 말을 이었어. 네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다저스에서 뛰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선수들은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거고 경기장에 있는 팬들도 끔찍한 욕을 퍼부을 거예요. 심지어 몇몇 심판들은 당신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릴지도 몰라요. 그러자 제키가 말했어. 견딜 수 있어요. 리키가 단호하게 말했어.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당신은 묵묵히 참아야 해요. 소리치면 안 되고 화를 내서 싸우면 더더욱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면 그걸 핑계 삼아 당신을 쫓아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감정을 꾹 참고 최고의 경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위대한 선수라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제키는 깊이 생각했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리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결심한 듯 말했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리키는 그를 몬트리올 로열스라는 다저스 산하 마이너리그 팀으로 보냈고 리키가 말했던 경고는 전부 현실이 되었어. 아니, 그보다 더했지. 어떤 선수들은 제키를 향해 심한 말을 했고 어떤 선수들은 같은 경기장에서는 걷는 것조차 싫어했어. 신문에서는 제키가 백인 팀에서 뛸 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어. 어떤 구장에서는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고 어떤 도시는 경찰에게 신고해서 체포하겠다고까지 했어. 이 모든 일은 제키의 마음을 깊이 아프게 했어. 가끔은 주먹을 꽉 쥐고 맞서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제키는 리키와의 약속을 떠올렸어.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지. 드디어 몬트리올 로열스에서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 왔어. 모든 사람의 눈이 제키를 향해 있었지. 제키는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어. 긴장 때문에 다리가 떨렸지만 있는 힘껏 방망이를 휘둘렀어. 쾅! 방망이에 맞은 공이 하늘로 날아갔어. 멀리, 더 멀리 날아가서 결국 담장을 넘겼지. 제키는 베이스를 돌기 시작했어. 그 순간 모두가 알게 되었지. 그건 진짜 실력으로 모든 걸 보여줄 선수라는 걸 말이야. 그 다음에 제키는 마침내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뛰게 되었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거야. 하지만 그의 고생은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
관중들은 제키를 조롱했고 무섭게 위협했어. 투수들은 그를 맞히려는 듯 공을 3개 던졌고 어떤 선수들은 그를 밀치거나 1루에서 수비할 때 그의 발을 일부러 밟기도 했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제키는 흔들리지 않았어. 감정을 꾹 참고 조용히 경기에 집중했어. 그리고 언제나 멋진 실력을 보여줬지. 어느 날 제키의 팀 동료인 피위 리스가 경기 중 그에게 다가갔어. 그는 뛰어와 제키와 이야기를 나누며 어깨에 다정하게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한 사진 기자가 그걸 찍었어. 그 사진은 신문에 실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어. 피부색이 아니라 실력으로 팀을 이끌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준 사진이었지. 제키가 경기를 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 여전히 제키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야구장에서 멋진 실력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았어. 다저스에서 첫 시즌을 마친 뒤 제키는 올해 신인상을 받았고 그는 온 세상에 피부색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줬어. 정말 중요한 건 방망이와 공을 다루는 실력, 감정을 조절하는 힘, 그리고 용기였던 거야. 북두 칠성의 전설. 아주 오래전 어느 마을에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어. 하늘은 뜨겁고 바람은 말라 있었지. 꽃은 시들고 풀은 누렇게 말랐으며 나무들조차 점점 죽어가고 있었어. 개울도 강도 다 말라붙고 우물은 바닥이 드러났지. 사람도 동물도 모두 목이 말라 힘들어했어. 그 마을에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어.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지. 어머니께 물을 드릴 수만 있다면 나아지실 거야. 소녀는 그렇게 마음먹고 작은 양철컵을 들고 물을 찾아 나섰어. 한참을 걷던 소녀는 멀리 산비탈 위에서 조그마한 샘을 발견했어. 하지만 샘은 거의 말라가고 있었고 다행히도 바위 틈 아래에서 물방울이 아주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어. 소녀는 한 방울 한 방울 물을 조심스럽게 받아 컵을 채우기 시작했지. 긴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컵이 가득 찼어. 소녀는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조심조심 산을 내려왔어. 그러다 길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어. 강아지는 지쳐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헐떡이며 혀를 내밀고 있었어. 아, 불쌍한 강아지야. 정말 목이 마르겠구나. 그냥 지나칠 수 없겠어. 소녀는 손바닥에 물을 따라 강아지에게 내밀었어. 강아지는 물을 재빨리 핥아 마시고 기운을 되찾아 짖기 시작했어. 마치 고마워, 고마워 하는 것 같았지. 소녀는 강아지에게 인사를 한 뒤 다시 걸음을 옮겼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에 들린 양철컵은 어느새 반짝이는 은빛잔으로 바뀌어 있었지.
게다가 비어 있었던 잔에는 어느새 맑은 물이 다시 가득 담겨 있었어.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길을 걸었어. 소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 그녀는 문을 열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 방 안에는 어머니를 돌보던 하녀가 있었는데 하루 종일 간호하느라 너무 지쳐 있었고 말도 못할 정도로 목이 말랐어. 어머니가 말했어. 그분께 물을 좀 드려라. 온종일 힘들게 일하셨으니 나보다 더 필요할 거야. 소녀는 컵을 하녀의 입술에 대었어. 하녀는 몇 모금 마시고 힘을 되찾아 어머니를 편하게 눕혀드렸지. 그 사이 소녀의 컵이 이번에는 금빛으로 변했고 여전히 물이 가득했어. 하지만 소녀는 아직도 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소녀는 컵을 어머니께 가져다 주었어. 어머니는 천천히 물을 마시고 얼굴에 기운을 되찾았어. 컵에는 아직도 조금의 물이 남아 있었어. 소녀가 그 물을 마시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 하녀가 문을 열자 아주 피곤해 보이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 먼 길을 걸어온 듯 온 몸에 먼지가 묻어 있었지. 너무 목이 말라요. 물을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나요? 소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 그럼요. 저는 괜찮으니 당신이 모두 마셔도 좋아요. 낯선 사람은 거듭 감사를 하며 컵을 받았어. 그 순간 컵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컵으로 변했고 그가 컵을 기울이자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어.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물이 떨어진 자리에서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지. 물은 계속 흘러 넘쳐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이 실컷 마실 수 있을 만큼 넉넉했어. 사람들이 샘물에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놀라고 기뻐하고 있을 때 그 낯선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어.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자 그는 멀리 하늘 위로 떠오르고 있었지. 그리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밤하늘 속에서 반짝이는 국자 모양 별자리가 나타났어. 지금도 그 별은 하늘에서 빛나고 있으며 친절하고 자비로웠던 작은 소녀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주고 있어. 사람들은 그 별을 북두칠성이라고 불렀단다.